반갑습니다. 여러분 2학년 역사교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또 만나게 되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신라와 가야의 성장과 발전에 이어서 4단원 삼국의 문화 발전과 대외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좀 정치사랑 경제사 이런 위주로만 많이 다뤘다고 한다면 이번엔 여러분들 문화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사란 바로 문화를 다룬 역사가 바로 문화사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역사 공부를 할 때 정치사랑 사회사, 경제사 위주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문화사를 굉장히 소홀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문화사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기존의 그런 역사 수업과는 다르게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치, 경제, 사회보다 문화가 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문화에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가 다 나오게 되는 건데 말이죠. 아이고, 등하교시 2m 이상 거리두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방과 후에는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고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손을 씻도록 합니다.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2시 반이 돼가지고요. 예,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참 미안합니다. 1학년들이 오늘 학교 나왔는데 1학년들이 이제 집에 갈 시간을 알리는 그런 종이 되겠네요. 자, 우리 1학년들은 집에 가지만 우리는 아예 집에 있으니까 아예 집에서 편안하게 역사 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좀 딱딱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까지 쫄라맸는데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시원하게 그냥 평상복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그런 잔 재미를 위해서 다양한 의상들, 다양한 소도구들 좀 가지고 나와서 좀 재미있게 한번 강의를 이끌어 볼 생각인데요. 가능하면 한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신라와 가야의 발전에 대해서 문제 2개를 통해서 한번 상기해 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1번. 신라의 초창기 발전이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 늦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지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막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켜가면서 어떤 내용이었죠?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하여 선진 문물 수용이 상당히 힘들었다. 네,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신라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하고 동남해안 쪽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선진 문물을 가지고 있었던 중국과 교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죠. 고구려처럼 육지로 가기도 힘들고 백제처럼 바닷길로 다이렉트로 중국에 가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 두 나라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선진 문물 수용이 늦어서 발전도 더뎠다라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죠. 2번, 신라의 신분제도로서 성골, 진골, 육두품, 사두품으로 신분을 구분하고 일상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쳤던 신분제도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어떤 제도였습니까? 바로 골품제가 되겠죠. 골품제. 아, 1번에 답 하나 또 나왔네요. 미안합니다. 놓쳤어요. 백제와 가야의 침입으로 신라가 초창기 조금 곤란했기 때문에 발전이 늦었었다. 이것도 하나 있었죠. 네, 2번 답은 골품제 되겠습니다. 오늘 시작서부터 막 방송 나오고 헷갈리고 조금 험난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 잘 극복해 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4단원 삼국의 문화 발전과 대외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중단원 4단원이 큰 2단원 삼국의 성립과 발전의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힘내봅시다. 이번 단원은 좀 짧게 해서 빨리 끝날 거예요. 오늘의 목표는 2가지입니다. 삼국의 학문과 예술의 특징, 삼국이 남긴 고분. 고분은 오래된 무덤을 얘기하죠. 불교 유산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첫 번째 목표. 2번째 목표, 삼국의 대외 교육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가 오늘의 2번째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국가 차원의 불교 수용. 우리 이제 오늘 학습지 보도록 합시다. 오늘 학습지는 몇 번이냐? 바로 8번입니다. 학습지를 쭉 보니까 첫 번째가 불교 수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불교. 지난번에도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했다시피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불교라는 건요, 그냥 단순한 종교 그 이상의 것이었었다고 얘기했었죠. 불교를 수용하는 게 곧 바로 선진 문물을 수용하는 길이었고 국가의 기강과 국가의 이 발전 상태를,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게 바로 불교의 수용 정도였었다는 거죠. 고구려 한번 볼까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네, 불교를 언제 수용하게 됩니까? 소수림왕 때 불교를 공인하고 불교를 이제 수용해서 그때부터 점점 왕권 강화에 불교가 활용되었었다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해서 알 겁니다. 백제도 역시 불교를 수용하죠. 심리왕 때였을 거예요. 그때 불교를 수용해서 왕권 강화에 적극 활용을 하죠. 자, 그리고 신라가 불교를 수용하는 게 조금 험난했어요. 상당히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왜냐? 기존에 있었던 귀족들이 불교를 공인함에 따라 왕권이 강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귀족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데 왕이 불교를 통해서 자기의 세력을, 귀족들의 세력을 억누른다는 건 상당히 본인들로서는 불쾌한 일이었거든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오늘 분리수거, 분리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 1학년 학생들 혹시 반에 뭐 쓰레기가 많이 있으면 분리배출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무실에 있는 쓰레기들 내려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분리수거 안내방송이 끝났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게요. 고구려나 이제 백제와는 다르게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귀족들이 반대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귀족들이 불교를 수용하는 것과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과는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죠. 그 전까지 귀족들은요, 불교를 신봉하지 않았어요. 신라 귀족들은 대부분 그 당시 신라에 있는 토착 신앙에 의존해가지고 자기의 권위를 유지해 왔는데 왕이 새롭게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문물인 불교를 끌어다가 기존의 신라의 귀족들이 믿던 그런 종교들은 다 뭐 없앤다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좀 더 세련된 상위에 있는 그런 종교인 불교를 신라의 거의 그 국교로 공인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귀족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거죠. 그래가지고 왕한테 반발을 했어요. 그러자 그 당시 왕이었던 버풍왕이 이차돈과 함께 열심히 공모를 해서 불교를 승인하기로, 불교를 받아들이기로 결심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항에 처하게 되니까 이차돈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일부러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죽을 죄를 지을 테니까 버풍왕도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처형하게 되면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귀족들도 불교 승인을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차돈을 아꼈던 버풍왕은요, 망설입니다. 하지만 이차돈의 뜻에 따라 좀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차돈을 결국 죄를 지은 이차돈을 처형하게 되는데요. 너무 좀 끔찍한 장면이고 슬픈 장면인데, 아무튼 이때 이차돈이 죽으면서 이 죽은 뒤에 이차돈의 목에서 흰 피가 나오게 돼서 귀족들이 놀랬다고 해요. 그래서 불교를 승인하는데 귀족들이 반발을 하지 못했다, 이런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죠. 자, 아무튼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불교를 수용한 이유는요, 중앙집권 국가 발전에 맞춰서 왕권을 강화할 새로운 사상으로 불교를 수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불교의 역할은요, 동그라미 1번에 뭐가 되겠습니까? 뭘 강화하기 위한 거였다고요?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왕권이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었었다는 거죠. 왕권 강화. 그리고 백성들의 사상을 하나로 모으는데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이 한 나라의 여러 백성들이 하나의 종교를 갖다가 이제 바탕으로 삼아가지고 하나의 종교를 매개로 삼아서 뭉치게 된다면 그 힘은 굉장할 것이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호국신앙, 나라를 지키는 신앙으로서, 그리고 문화 발달에 기여를 하였다. 이렇게 불교를 너나 할 것 없이 수용하는 데에는 이렇게 나라를 발전시키는 힘이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 불교 말고 도교라는 게 있습니다. 도교 들어보셨습니까? 막 풍수지리 사상 뭐 이런 거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어디다가 조상 묘를 쓰면은 자손들이 잘 된다 뭐 이런 것들, 풍수지리설이라고 그러죠. 어디에다 집을 지으면은 그 집이 흥한다라고 하는 것들, 풍수지리설이죠. 이게 바탕이 된 게, 이 풍수지리설의 바탕이 된 것이 바로 도교라는 종교이자 철학이 되겠습니다. 이 도교도 삼국시대에 많이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사신도, 청룡, 백호, 현무, 주작 뭐 이런 사신도, 게임에서도 많은 소재로 다뤄지고 있고요. 동양권에서는 굉장히 상서로운 기운을 가진 상상 속의 네 동물들이 각각 동서남북을 담당하는 신이라고 나오고 있죠. 네, 이러한 사신들을 섬기거나 아니면 이러한 사신들을 갖다가 상징으로 삼아서 여기저기 동아시아에서 많은 영향을 발휘했었던 게 바로 도교였어요.
삼국시대에 보면 이러한 것들의 영향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신도는 고구려의 벽화에 많이 그려져 있어요. 고구려 옛날 왕들의 그 무덤들에 보면, 고분에 보면 벽화로 사신도가 그려져 있는데, 이건 바로 고구려가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겠죠.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백제도 도교가 전래가 되는데요. 백제의 금동 대향로를 보면 이게 뭐냐면 향로예요. 향로. 여기다 향을 피우면은 여기 구멍 사이로 솔솔솔솔솔 향 연기가 뿜어져 나오게 되는데요. 상당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게 되죠. 근데 이 향로의 모양을 보게 되면요, 도교에서 말하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잘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 끝에 있는 새는 바로 뭐겠습니까? 뭐 봉황 혹은 주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도교의 이상세계를 잘 구현한 이 향로가 백제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지배층들이 이런 향로를 집에 다 이제 갖다 놓고 활용을 했다는 거에서 우리가 백제도 역시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 도교가 전래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윗부분은 이 도교의 이상세계를 뜻하고, 이 아랫부분은 그 용솟음치는 이러한 불꽃들, 도교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을 갖춘 그런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기와장이에요. 백제의 여러 건축물이나 고분에서 발견된 기와장을 보면 아까 여러분들 봤던 그 향로의 윗부분 이상세계가 잘 나타나 있죠. 도교에서 말하는 무릉도원 같은 것들이 이 벽돌에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산천을 숭배하는 사상,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귀족 세계의 전파가 되게 되었어요. 뭔가 속세를 떠나가지고 신선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디에 구애받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철학으로 뭉쳐져서 도교로 탄생하게 된 것이죠. 유물로서는 아까 여러분 봤던 사신도 벽화, 산수무늬 벽돌, 백제 금동 대향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유물이 되겠네요. 자, 이제 삼국시대 학문과 문화의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유교의 수용과 확산이 먼저 있군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그 한자의 보급, 이두와 향찰의 사용, 뭐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변, 석탑, 역경사, 여가사흘. 여가사흘이라고 되어 있죠? 역경수구나. 여가사흘. 이 여가사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가사흘을 그대로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 서면의 석탑이 기울어져 무너질 것 같으시거늘, 이런 뒤에 해석이 안 되는 글자들이 있어요. 이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해석이 안 됩니다. 같은 여자에 더할 가자에 이거 뭐예요? 줄 사자죠? 수여하다 할 때 줄 사자, 이렇게 사사하다, 하사하다 할 때 사자죠? 사을, 여두사 을자 해가지고 뭐 같은데 더하여 주었거늘 이해가 안 됩니다.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요, 한자의 음만 따가지고 만든 이두라는 문자가 되겠습니다. 이두로 사용해서 같으시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렇게 한자만 가지고 사용하진 않고, 이두라는 우리말의 한자를 읽는 방식과 해석하는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문화가 꼽히게 되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한자가 보급되고 이두와 향찰의 사용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유교가 발달하죠. 소수림왕 때 어땠습니까? 소수림왕 때 국가정기를, 체제를 정비하겠다고 하면서 태학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태학을 설립하여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죠. 여기에서 유교 경전도 가르침으로써 선진적인 유교 학문을 갖다가 삼국에서도 발전시켰다는 거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경당, 경당과 같은 학교들이 지어져서 여기는 서민들이 주로 다니면서 학문에 힘썼다고 합니다. 여기 경당의 학생들이 무술과 예를 들어서 학과 공부와 무술을 단련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네요. 자, 고구려는 우리 빈칸에 한번 채워봅시다. 동그라미 이번에 뭘까요? 경당 다 쓰셨습니다. 우리 백제 한번 가볼까요? 백제.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지배층 같죠? 왕자가 앉아있고 뒤에 선생님, 앞에도 선생님,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이제 1대1 맞춤 공부를 배우고 있는데, 백제에서도 의박사, 역박사, 그 다음에 빈칸에 동그라미 3번에 들어갈 오경박사와 같은 제도가 실시됐습니다. 주로 뭘 가르쳤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유교 성리학은 아니고 유교를 가르쳤죠. 유교의 가르침들을 가르쳤다는 거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신라. 신라도 동그라미 4번에 들어간 임신서기석 써봅시다. 임신서기석. 임신서기석이 뭐냐면요. 신라 때 사람들 둘이서 이 돌벽에다가 글을 썼대요. 무슨 내용의 글을 썼냐? 우리가 오늘은 어디까지 공부할 것이고 내일은 어디까지 공부할 것이고 해서 우리가 언젠가는 뜻을 이룰 거야 라는 자기의 목표를 둘이서 맹세하면서 썼던 그런 문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내용을 가만 보게 되면 유교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들이 들어있었대요. 따라서 신라도 유교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유학이 발달했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역사서의 간행 보도록 할까요? 역사서의 간행. 역사서의 간행은 좀 빠져 있군요. 네, 여러분, 이 학습지의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잡다한 내용들은 많이 뺐습니다. 역사서 넘어가고요. 과학기술 바로 보도록 할게요. 과학기술. 자, 이 그림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해서요. 이 별자리의 모습들을 우리 조상들이 그려놓은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과학적인 가치가 상당하다고 해요. 이건 뭔지 아시겠어요? 신라의 첨성대가 되겠죠? 첨성대. 첨성대가 뭐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쓰였다. 뭐 이런 학설들을 받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첨성대는 천문을 관측하는 천문대로서의 역할을 했었다는 게 우리 정설로 밝혀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천문대, 밤에 본 첨성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구조였었다고 그래요. 여기로 사람이 올라가서 별과 뭐 무슨 이런 별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었다고 하네요. 천문학과 수학이 발달했었습니다. 천문학은 왜 하늘만 쳐다봤느냐? 그 이유는요, 바로 농업과 관계가 있었어요. 별자리를 보고 절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별자리를 보니까 내일 어떻게 기상 상황이 어떻게 변할 것 같구나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농업에 있어가지고 비가 얼마나 오고 언제 오고 그 다음에 바람이 언제 불고 얼마나 불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천문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고분과 탑 건설에 이제 수학도 활용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들 뭐 건물 쌓아 올리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쌓아 올리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치수를 재고 무게를 계산해가지고 건물을 쌓는데 이때 수학은요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한국시대에도 그 시대의 수준에 맞게 천문학과 수학이 발달하였다라는 거죠. 금속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칠지도. 어디에서 어디다 준 거예요? 네, 백제에서 왜, 그러니까 일본의 왕한테 하사했던 그런 도검이 되겠죠. 이 무기라기보다는 장식용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라의 이 아름다운 금관들, 이거 그냥 망치로 두드려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야만 만들 수 있는 예술품들인 것이죠. 금속 기술이 발달했었다는 거. 자, 음악과 미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이거 뭐예요, 여러분? 검은고입니다. 이건 뭡니까? 가야금이 되겠습니다. 검은고와 가야금의 차이. 네, 선생님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전공자들은 굉장히 잘 아시던데. 미술, 여러분들 솔거라는 사람 아십니까? 신라 때 솔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솔거라는 화가가 솔거가 그림을 그렸대요. 절에다가 벽화를 그렸는데 이게 정말 나무인 줄 알고 새들이 나무에 앉으려고 그러다가 벽에 부딪혀서 떨어져 죽었다는 그런 설화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림을 잘 그렸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솔거 같은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알려진 게 이제 솔거가 뛰어나니까 알려졌겠죠. 수많은 화가와 예술가들, 공예가들이 활약했었던 것이 바로 신라, 백제, 고구려에서 다 활약했던 삼국시대였었던 거죠. 왕사랑이 검은고를 잘 능하게 연주했고요. 우르게 가야금, 되게 유명하죠. 황룡사 벽화, 솔거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러한 예술작품들도 이 삼국시대를 빛냈던 하나의 요소들이었다는 것이죠.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절반 왔어요, 절반. 힘내세요. 이게 뭐냐, 이게 볼록 튀어나온 게 불식 돌방무덤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고분입니다. 고분. 옛날 왕들, 혹은 옛날 지배층들의 무덤이 되겠어요. 우리 이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왜 무덤 가지고 그러나요? 무덤 너무 무서워요. 그러는데, 무덤, 선생님은 안 무섭나요? 네. 무섭죠. 근데 어차피 이건 다 옛날 사람들의 무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옛날 사람들의 무덤들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그 당시의 문화적인
요소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옛날 왕들, 지배층들의 무덤이 되겠거든요. 그 고분 안에는요, 뭐 고분 벽화도 있을 수 있고 부장품들도 있을 수 있고, 이 벽화나 부장품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돌 무덤은 바로 굴식 돌방 무덤이 되겠습니다. 굴식 돌방 무덤. 이 무덤은 어디의 무덤이냐? 고구려의 전형적인 무덤이죠. 고구려의 초기에는요, 이런 무덤은 아니었지만 점점점 고구려 중기에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이런 무덤이 아주 정형화되어 이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데서 여러분들 알 수 있죠? 처음에 돌로 방을 만들어. 큰 방이에요. 이 방 위에다가 흙으로 덮고 봉분처럼 크게 만들어요. 이 안에 방이 있는 거죠. 이 방 안에 널 위에 관을 올려서 죽은 사람을 안치하고 이 방 벽에다가 그림을 막 그립니다. 그리고 이 방 안에 뭐 부장품들이 들어가겠죠. 굉장히 값나가는 물건들, 이 죽은 사람이 생전에 썼던 물건들이 들어가겠죠.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고구려 방식의 굴식 돌방 무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돌로 방을 만들었죠. 이 위에다가 흙 덮고 여기 이렇게 막 풀도 자라고, 이게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이게 누구 무덤인지 아십니까? 선생님이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가 광개토대왕의 무덤이에요. 광개토대왕의 무덤. 아, 안타깝습니다. 이게 위치가 중국에 있다 보니까 잘 관리도 안 되고, 우리나라 영토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손꼽히는 문화재일 텐데, 뭐 중국도 관리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좀 소홀하죠. 그때 갔던 사진입니다. 학생들 데리고 와가지고 참 고생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이 여기 있죠? 여기 모자 쓴 사람이에요. 잘 안 보이시겠네요? 네. 궁금하시면은 줌으로 당겨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이 굴식 돌방 무덤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무덤이 바로 뭐냐면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따가 또 보시겠지만 신라의 전형적인 무덤이 되겠습니다. 신라. 여러분들 경주 옛날에 수학여행 같은 거 한번 가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경주에 가면은 막 볼록볼록 나와 있는 엄청나게 큰 무덤들 있죠? 그런 무덤들이 바로 이 돌무지 덧널 무덤이에요. 이거 굴식 돌방 무덤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 방이 없어요. 그냥 왕의 관을 놓고, 뭐 지배층의 관을 놓고 그 위에다가 돌멩이로 덮어버립니다. 방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만한 흙으로 덮어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게 바로 굴식,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거죠. 아, 이런 무덤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경주에 가면 보셨잖아요. 대표적인 뭐 천마총, 뭐 이러한 무덤들 말이죠.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고구려는 돌무지 무덤에서 그 다음으로 점점점 발전해 가면서 굴식 돌방 무덤이 되고, 백제는 돌무지 무덤이라고 되는 돌무지 무덤이었다가 이게 벽돌 무덤이나 굴식 돌방 무덤으로 후기에 가게 되고요.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었다가 후기로 가면서 굴식 돌방 무덤이 된다고 하는데, 신라의 굴식 돌방 무덤은 크게 많이 보이기는 잘 나타나고 있지는 않고요. 전형적인,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형적인 이 삼국의 고분은요, 고구려는 굴식 돌방 무덤이 대부분이었고,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 대부분이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특징이 있습니다. 자, 굴식 돌방 무덤에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단점이 있었느냐? 굴식 돌방 무덤은 도구를 그렇게 잘 사용했어요. 도구를. 몰래 와가지고 도둑놈들이 무덤을 털어갔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 앞에 있는 대문만 열면 들어가서 방 안에 있는, 이 돌방 안에 있는 모든 부장품들을 훔쳐나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유물들이, 고구려의 무덤 부장품들이 잘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도구를 너무 쉽게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이 벽에다 그려놓은 그림은 못 뜯어가니까 그림 정도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고구려 왕은 왕관이 없었나요? 그런 의문들도 많이 생길 텐데, 그 다 도둑놈들이 훔쳐가서 지금 전해져 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당시에 무슨 사진 찍는 뭐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왕관 자체가 있었겠지만 지금 전해져 오고 있지 않은 것이죠. 반면에 이 신라의 주된 무덤이었던 돌무지 덧널 무덤은요, 아예 그냥 다 돌로 덮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버려요. 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장품들을 도굴해 가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 파야겠죠?
근데 옛날에 무슨 포크레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다 팝니까? 이거 도굴하러 들어갔다가 되려 자기가 이 무덤에 깔려가지고 무덤 주인이랑 같이 오순도순 그냥 깔려 죽겠네요. 네, 그렇죠? 네. 상당히 우울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무덤들은 도굴하기가 힘들어서 도굴꾼들이 도굴을 엄두를 못 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지금도 그래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참마총, 근데 그 억지로 도굴을 해가지고, 도굴이 아니고 억지로 발굴을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도굴을 안 당했기 때문에 지금 신라의 왕관이라든가 장식품이나 부장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많이 남아있는 것도 도굴이 어려운 이 돌무지 덧널무덤의 특성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어때요? 정리가 좀 되십니까? 선생님이 좀 말이 너무 빠르죠? 자, 이제 불교의 흐름 발달 간단히 보면서 천천히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게요. 고구려의 연가 7년령 금동열애입상이 되겠는데요. 이 광대라고 그러죠. 이 부처님의 등 뒤에 이렇게 있는 이 광대 부분 뒤쪽에 글씨가 써 있어요. 보세요. 여기 이 글씨의 내용을 본따서 연가 7년령 금동열애입상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전해지지 않아요. 언제 만들어졌는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만 전해지지만 정확히 뭐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오고 만들어졌는지는 전해지진 않습니다. 많은 뭐 굉장히 아주 값진 그런 문화재죠. 고구려의 탑들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는 서산열의 삼존불상, 삼존불상이면 삼존불 부조가 되겠습니다. 이제 벽에 새겨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익산에 있는 미륵사리 석탑인데요. 지금 아주 멋진 모습으로 보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보수가 되었죠. 옛날에는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이 뒷부분을 무너지지 말라고 콘크리트를 발라놨어요. 누가 이렇게 콘크리트를 발라놨느냐? 누구긴 누굽니까? 일본 놈들이죠. 아주 남이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뒤에다가 예순 콘크리트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걸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복원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남의 나라 문화에 대해서 아주 경멸하고 깔보는 그런 일본 놈들.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괜히 열받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백제의 불교 예술도 아주 찬란히 빛났다. 네.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주 배동의 석조열의 삼존입상 이런 것들도 신라의 그런 불교가 얼마나 불교 예술이 발달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분황사실 모전석탑, 네, 분황사라는 그런 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황사라는 절은 없고 분황사가 있었던 터가 있죠. 분황사 터에 있는 벽돌로 만든 석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발달했었다는 것. 삼국은 그럼 서로 간에 교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류했죠. 당연히. 왜 안 했겠습니까? 붙어있는 나라들인데. 말도 통했어요. 중국 사람들과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 사이에는 말이 안 통했지만 고구려 사람과 백제 사람, 백제 사람과 신라 사람, 고구려와 신라 사람 사이에는 말이 통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는 달랐겠지만 서로 언어가 다 통했다는 것이죠. 언어 통하면은 같은 나라 사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삼국 사이의 교류. 정치적 교류는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고구려에 맞서는 백제와 신라의 나제 동맹이 있었고요. 나중에 여제 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여제 동맹. 신라가 잘 나가니까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를 견제하려고 여제 동맹을 맺었던 거.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있었죠. 백제의 아비지라는 건축가가 신라의 황용사 9층 목탑을 건설했습니다. 동그라미 5번에 황용사 9층 목탑. 오늘의 마지막 빈칸이 되겠네요. 다른 나라와의 교류. 고구려는 꾸준히 중국의 남조와 북조와도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교류를 해왔고요. 문화적으로도. 중앙아시아. 지금 여러분들 저기 몽골 있는 데 있죠? 그쪽 더 가가지고 여러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우즈베키스탄 뭐 등등 타지키스탄 이런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의 나라들과도 교류를 해왔다는 거죠. 백제도 마찬가지로 고구려처럼 남쪽 중국과 북쪽에 있는 중국 왕조들 혹은 통일된 이후에도 꾸준히 중국과 교류를 했고요. 가야, 외와도 무역을 했습니다. 사실 이 외는 백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류를 꾸준히 했죠.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과 교류하다가 한강을 점령한 이후에는 아예 한강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중국과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가야는 철 유명하죠. 철을 수출하면서 여러 나라와 교류했고 일본, 즉 외와도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꾸준히 교류를 이어나갔습니다.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 그렇죠. 일본 놈들 얄밉긴 하죠. 정말 용서가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고대 시대에는 일본의 많은 문화와 역사를 삼국이 전파해 줬었습니다. 고구려는 승려들, 여러 스님들이 건너가서 불교라든가 이 불교 미술을 끊임없이 전파해 줬고, 학문적인 영역에서도 일본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백제도 우리가 잘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직기, 그다음에 왕인 박사 뭐 이런 분들이 넘어가서 일본의 학문을 전파해 주었으며, 신라에서는 배 만드는 기술이나 여러 기술적인 측면에서 일본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해요. 하야도 토기나 철기 이런 것들이 일본에 많이 건너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은 이런 삼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고대 문명이 이 아스카 문화라는 것을 꽃피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에 발맞춰서 일본의 고대 정권, 야마토 정권이 수립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삼국 간의 교류도 왕성했고, 삼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등등 여러 주변 국가도 교류가 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중간에 무슨 방송도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 많이 혼란스럽고 헷갈리겠죠? 네, 뭐 이렇게 또 수업 듣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온라인 수업 듣는 재미. 자, 이번 시간 잘 마무리됐고요. 이제 삼국의 문화 발전과 대외 교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예고를 드려야겠군요. 다음 시간 이와 같습니다. 다음 시간엔 새로운 대단원,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의 첫 번째 단원인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원입니다. 이제 삼국 간의 항쟁이 시작되고 나뉘어졌던 게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순간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어요. 안녕!